아침에 일정들이 굉장히 빡빡하고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오늘 특별 강연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연의 집중을 위해서 핸드폰은 진동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미리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재난 리스크 제대로 관리하기입니다. 바로 어저께 포항지진은 지역 발전에 의해 촉발됐다는 최종 연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수개월 동안 체크를 해보면 가슴을 철렁거리게 하는 안전사고가 연이어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양시 저유소 화재, 강릉 펜션에서의 고등학생 일산화탄소 질식사 등, 또 KT 아현지사 통신고 화재도 있었고요. KTX 탈선, 또 가습기 살균제 사건, 빈번한 미세먼지 발생 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들 안전사고는 사람들의 부주의로부터 산업 생산 방식 등 다양한 원인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소소한 것들이 모여서 하일리 법칙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일리 법칙은 이따가 강연 중에 우리 장동환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지만 자그마한 안전사고에 대한 충분한 대처와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복합 재난이 돼서 한국 사회 전체를 위기로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실 겁니다. 이에 오늘 특강은 재난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과 대처 방안, 재난 리스크 관리 정책에 대해서 진지하게 듣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에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태극기가 이쪽으로 돼요? 국회해야 돼요. 경례.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 모임에 참석해 주신 분들의 소개는 강연의 집중을 위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초청 강연의 주최자인 오늘은 천정배 연구원장님의 간단한 인사말만 듣고 바로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장님 간단한 인사말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아침 일찍 참석해 주신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아마 여러 가지 계획적인 바쁜 때문인지 약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진행되는 동안에 또 싶어서 오늘은 우리가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따져보기 위해서 건국대학의 장동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감사드리고요. 장동환 교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대체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공적으로도 알고 있지만 사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잘 알고 있으니까 오늘 제가 특별한 말씀을 더 붙일 필요도 없이 우리 특수관계에 있는 장정수 교수님께서 그런 취지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잘 듣고 대한민국이 다른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와서 종신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국민이 주어진 자연 수명을 다 갈 수 있는 그런 사회 꼭 만드는 초석이 되길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새 민주평화당이 시도당 조직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 참석이 조금 저조하신 것 같은데 오시는 대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미강 여성 최고위원님 도착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10여 분이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 장동환 박사님께서 한 50분 정도 발제해 주시고 나머지 1, 20분 정도는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에
시간 절약을 위해서 질의는 서면으로 받아서 우리 장동환 박사님께 드리고, 또 질의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준비된 메모지에 아주 귀찮 없이 작성해 주시면 그리고 담당자께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동환 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장동환 교수님은 지금 현재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에 재직 중이시고요.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국회 미래연구원 이사, 한국리스크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장동환 교수님을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구소를 받은 건국대학교 장동환 교수입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민주평화당 의원님들, 그리고 가족분들, 의정활동에 열심히 제가 이렇게 잘 알고 있었지만 아침 일찍 이렇게 세미나까지 참석을 해주시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큰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제 가지고 있는 그 전공 지식과 더불어서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전쯤에 우리 김민중 선생님한테 강연 제의를 받고요. 일단 승낙을 하긴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좀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근데 역시 제가 조금 더 알고 있는 제 전공 분야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좀 구체적으로 이제 재난 관리하는 데 말씀을 드리면 좀 여러분들 정책 기반하는 거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용기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하면 모르겠습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생각하시기에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특별한 기능이다. 이렇게들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여러분들도 다 리스크 관리를 이미 해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제 하셔야 되거든요. 그 기능이 엄청 중요하다고 하는 걸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건강 관리 하시지 않습니까? 운동하시죠. 그래서 이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신앙생활 같은 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재산 관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산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낭비를 본 케이스가 주변에 엄청 많은 건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모님이 해피하지 않은데 제가 해피할 수 없고 자녀들이 해피하지 않은데 역시 제가 해피할 수는 없고 수신제가 참이라는 이런 표현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도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비즈니스는 얘기할 것도 없죠. 그래서 비즈니스 입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리스크들이 있고 세층 지속가능 성장을 지향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는 핵심 전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는 어떨까요? 국가도 역시 어마어마하게 많은 리스크가 있고 관리를 해야 그래서 많은 정권들이 얘기한 지속가능성 내에 가능하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재난 리스크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앞서 이제 그 장동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비근한 예로 최근에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어제 아주 충격적인 뉴스를 갖다 접하게 됐는데 포항 지진이 2017년 발생했던 포항 지진이 알고 봤더니 인재였다. 그래서 이런 각종 재난이 저희의 생활을 갖다가 위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을 리스크 관리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연의 업무를 갖다 수행을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본인의 입장에서, 그다음에 비즈니스의 입장에서, 국가의 입장에서 근간을 위협하는 중요한 리스크에 포커스를 맞춰서 관리를 하는 게 타당하겠다. 그래서 국가의 입장에서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사회 근간을 위협하는 이 재난급의 리스크에 포커스를 맞춰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게 제 소견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안 합니다.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하거나 부실하다. 이제는 좀 제대로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 민주평화당 가족분들한테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수권을 지향하는 정당으로서 그래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갖다 좀 많이 경청하셔야 마땅하겠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진짜 바라는 바를 갖다가 귀를 기울이고 좀 가려움들을 들고 주셔야 마땅한 거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뭐 이런 얘기가 제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조금 좀 안전한 나라에 살고 싶다. 안정된 사회를 좀 지향하고 싶다. 그래서 좀 평안하게 살고 싶은 게 소박한 국민들의 꿈이다. 이게 이렇게 과한 욕심이냐, 또 이렇게 힘든 얘기냐, 뭐 그런 얘기를 갖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뭐 사기를 좀 말씀드리면 7, 8학번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베이비붐 제너레이션의 일원으로서 60년대, 70년대 소위 말하는 산업화를 갖다가 겪었고요. 그 다음에 80년대 격렬했던 민주화 과정에 제가 대학원 생활을 시켰고, 그리고 이제 93년이니까 드디어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섰는데, 그때 국민들의 그 기대감은 굉장히 그 최고조에 달하지 않았었나 하는 게 제 기억입니다. 단기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갖다가 달성했고, 우린 잘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래서 기대감이 팽배했던 걸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이후부터 엄청나게 많은 자연재해, 인재가 터졌던 걸 좀 기억을 해요.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공국대학교 바로 옆에 성수대교 있지 않습니까? 94년에 무너졌습니다. 어이없이 출근길에 한 20년 가까운 시민들과 학생들이 죽었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죠. 그래서 몇백 명이 실제 죽습니다. 대구 지하철 사고도 그 당시에 있었던 걸 기억을 하고요. 이런 일련의 어마어마한 재난급의 사고를 갖다 겪으면서 드디어 97년에 IMF 사태까지 터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볼 것 같으면 앞서 이제 뭐 몇 가지 제가 이제 예를 들었는데 환경재난, 미세먼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자연재해, 경제적 재난은 얘기할 것도 없죠. 그래서 97년에 외환 위기 사태, 바로 10년 후에 미국과의 교류 위기, 지금은 또 이제 뭐 미국과 중국 간의 트레이드워, 무역 전쟁이 발발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또 다른 경제 위기를 갖다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뭐 일상화된 것 같더라고요. 크게 놀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환경, 경제,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어떻습니까?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리스크가 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큰 지역이 바로 한반도가 아니겠습니까? 지난 1년 동안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좀 더 밝은 미래를 갖다가 많이들 이제 그 얘기를 하셨는데, 또 그만큼 피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재난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책에도 이제 많이 언급을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 재난은 인구 고령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쓰나미급의 태풍 내지는 폭풍 내지는 복합전에 다가오고 있는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누가 막고 하느냐, 많이 얘기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처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인구 절벽과 이 고령화가 이제 복합 양상이 돼버리면 어마어마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다음에 과학기술 쪽은 어떨까요? 제가 이제 그쪽은 잘 문외한이라서 잘 보긴 하겠지만, AI가 꼭 좋은 일만 있을까요?
플라스틱이 있지만 분명히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다음에 어제 또 이제 기사를 보니까 일본에서는 유전자 조작을 갖다가 유전자 조작 식품입니까? 그걸 일반 식품으로 이제 분리하겠다고 발표하고 했는데 GMO나 이 유전자 조작에 따른 식품 문제, 위생 문제가 어떠한 위협이 될지는 진짜 이유도 장담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숱하게 많은 리스크들에 우리가 직면해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이 피곤하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많은 공감대는 피곤하다. 열심히 살았는데 앞이 잘 안 보인다. 마치 이제 미세먼지가 껴서 앞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더 심각한 위기를 갖다가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런 문제들은 비단 뭐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거의 비슷한 경험을 갖다 하고 있고 이 위기를 겪고 있지만 우리는 좀 더 현명하게 대처를 갖다 해야 마땅하지 않겠냐 이게 너무 제 생각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갖다 드리면서 우리 민주평화당이 이런 국민들의 바람이나 목소리를 갖다 정책을 반영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제가 이 용기를 내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됐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오늘 현재 대한민국은 리스크 사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리스크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제 원어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좀 거북하실지 모르겠지만 굳이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위험이라고 번역하지 않습니까? 위험과 리스크는 다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학회도 리스크 관리 학회이지 위험 관리 학회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위험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리스크의 원어의 뜻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경우에 손실이나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마땅하겠죠. 하지만 잘 관리를 하게 되면 기회비용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말씀을 드리면 이웃나라 중국에는 위험이라고 하는 표현과 더불어 품험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바람풍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중국 사람들은 아주 옛날 전부터 리스크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위험은 대인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품험이라고 하는 건 기회인 동시에 그러니까 위협 요인이 되는 동시에 기회 요인이 있다.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수학분석 있지 않습니까? 장점, 단점, 기회, 위협을 갖다 얘기하는데 뭐 장점이나 단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분명한 거고 이미 사실화된 거고요. 기회와 위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리스크를 갖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익히 알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느냐, 심지어는 잘 관리했을 때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세먼지 재난입니다. 틀림없는. 그러면 우리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재난은 국경이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이웃나라에 관심이 많아서 2013년에는 상해에 가서 안심연을 했다는 적도 있고요. 작년에 일본 교토에 가서 이제 안심연을 했는데 상해 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폴루션, 공기오염이 심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고스란히 한마디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일본도 2011년에 도쿄 대지진이 있었고 많이들 이제 안정화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무슨 문제가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에는 국경이 없다. 즉 적어도 중국, 일본을 포괄하는 이 지역 공동 협력체가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리스크관리위원회 수장을 맡아야 마땅하지 않겠냐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보십시오. 일주일 전에 우선 사진으로 찍은 그건 팩트입니다. 심각하죠. 확연하게 미세먼지의 움직임, 공기 오염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거는 굉장히 청정한 이유인데 외국의 도시 사진인데 청정대는 외국 많이 다니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디쯤일까요 이게? 그 뒤에 산이 있고요. 굉장히 큰 산입니다. 앞에 바다가 이제 있고
도시를 상징하는 타워가 있는데 이 시애틀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아니죠, 워싱턴이죠. 시애틀이라고 하는 도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혹시 스펠링 기억나십니까? 아니, 시애틀 엄청 많이 들었는데 시애틀 SEATTL입니다. SEATTL 굉장히 이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익숙하지만 굉장히 이상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름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이분의 이름입니다. 이분 누굽니까? 아메리칸 인디언입니다. 아메리칸 인디언 추장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메리칸 인디언 공수원 추장인지는 절대 아닌데 아무튼 이분의 이름이 시애틀이에요. 이 양반이 도대체 뭔 일을 어떻게 했길래 이분의 이름을 따서 거래를 지은 시애틀이라고 했을까요? 보십시오. 이런 멋진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150년 전에. 죄송합니다. 우리가 번역 안 했는데요.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우리 게 아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우리 게 절대로 아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아들, 딸, 손자, 손녀한테 빌려 쓰고 있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연보호, 환경보전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양반이 멋진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150년 전에 녹색 성장의 중요성을 설파를 하신 분입니다. 그게 엄청 감명을 주어서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그 양반의 특명에 따라 이 도시를 시애틀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자연 친화적인 도시의 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작년에 이제 교토에 가서는 많이 배웠습니다. 일본은 제 나라 아닙니까? 이 양반이 초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보호 환경부분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요. 지진과 쓰나미 이런 것도 몇천 년 동안 계속 배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이제 대기 진출을 갖다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토 밑에 가볼 것 같은 후신이라고 있습니다. 후신이 하면 또 잘 보시니까 일본 사케 있지 않습니까? 기뚜마산입니까? 북청종이라고 옛날에 많이 먹었던 거. 그 북청종의 본산이 바로 이 교토 밑에 후신입니다. 후신이. 그래서 이 자연보호 이런 차원에서 보았을 때 너무 감명을 받은 거예요. 환경과 그야말로 청결한 거는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요. 우리가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던 자연보호, 환경보호전이 더 신경 써야 마땅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19년 오늘 현재 초미의 머리스 중에 하나가 한반도 진앙투 리스크인데 하와이단이 결렬되기도 했지만 이런 사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옛날에 동독과 서독이 장벽으로 나뉘어져 있던 베를린 아시지 않습니까? 베를린의 어떤 벽에 그려져 있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랍니다. 제가 독어는 잘 못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직도 부숴야 할 장벽이 있다. 이런 뜻이랍니다. 아직도 부숴야 할 장벽이 있다. 얘기할 것도 없이 1990년에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죠? 통일되면서 장벽을 부수고 그동안에 20년 이상 교류가 있어왔지만 이런저런 그러겠죠. 정서적인 차이라든지 문화적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부숴야 할 장벽이 있다고 하는 독일 어린이들의 메시지가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다. 바로 우리의 얘기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제 참 갈 길이 멀다. 그래서 그만큼 더 후세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마땅하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간단히 펜실베니아 대학교 아틀스쿨에서 리스크를 보험적으로 전공을 했고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거쳐서 한국금융연구원 99년 7월부터 건국대학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웃나라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중국과 일본에 교환교수 나간 적이 있고요. 한국 리스크관리학회 회장을 역임을 했고 올 7월에 아시아 태평양 리스크관리 보험학회 회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국회 미래연구원 이사로 했는데 민주평화당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요. 자, 제가 아주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의문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분명히 저희 선대 아버지 때나 할아버지 때나 비교를 해보면 우리 가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도 있죠, 뭐 차도 있죠, 핸드폰도 있죠. 그래서 하드웨어 차원에서 뭐 얘기할 것도 없죠. 또 많이 먹죠. 잘 먹는 얘기 않습니다. 잘 먹는 거 아마 옛날 분들이 더 잘 먹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굶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음에 입성도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가 않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미래를 갖다가 두려워하고 또 자녀 교육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자녀의 미래는 어떨지 많이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리스크관리를 갖다가 정부한 사람 입장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지금 한 10여 년 동안 이제 고민을 갖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14년에 기억하기 싫은 세월호 사고, 그 다음에 메르스 사태 터진 거 아시죠?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우디아라비아의 낙타의 전염병이 대한민국에 와서는 나라를 갖다가 3, 4개월 동안 엉망을 만듭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고베에서 생겼던 대지진이 이 영국의 은행을 망가뜨립니다. 영국의 베어링스 은행이 1995년 일본의 고베 대지진 이후에 싱가포르에서 선물 투자를 했던 닉 리스라고 하는 친구가 14억 불의 손실을 갖다가 일으키면서 베어링스가 망하거든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글로벌 사회입니다. 소위 말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밝은 면도 있지만 이런 어두운 면, 그늘이 있다고 하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전염병, 뭐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재해, 그거 끝납니까? 아니죠. 더 무서운 건 이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에 멜팅다운 해갖고 어마어마한 지금 문제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10년 전에 일어난 사고지만 앞으로 몇십 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천재와 인재가 결합이 된 복합재난의 나쁜 면으로도 시너지라는 표현을 쓰나요? 복합재난의 양상이 걷잡을 수 없는 큰 리스크를 갖다 양산하고 있고, 경제 위기는 이제 거의 10년에 한 번씩 메이저 경제 위기가 닥치고 있다. 다음에 오래전 얘기지만 2001년에 그죠? 테러 월트레이드 센터 사고 거기서 끝입니다. 파리, 영국, 이스탄불 장소를 불문하고 테러가 이제 횡행을 하고 있고, 며칠 전에는 뉴질랜드 안전하다고 우리가 많이들 얘기했던 뉴질랜드 40년 가까운 무슬림도 테러가 있었잖아요. 전혀 안전한 데가 없다. 이건 어떻습니까? 그래서 유럽의 경우를 갖다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지만 1950년에 아주 안정적인 피라미드 스타일의 인구 구조가 변하고 있죠. 지금 뭐 유럽의 경우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엄청나게 많은 그 고령층,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사회에 이제 계십니다. 이게 가져다 주는 역할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래서 92세가 되셨으니까 그냥 요양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오래 사셨으면 안 되지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너무 많아. 그래서 사회 동력 상실에 아주 큰 문제가 될 뿐아닙니다. 반면에 젊은 층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비단 인구 구조 차원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당장 연금 문제 생기죠. 이게 고용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국가 추도 저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그 사회적 장애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죠. 많이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5년짜리 단임 대통령 하에서는 큰 액션을 기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길게 모아서 초당파적으로 초정부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사회재난이 분명합니다. 뭐 얘기했다시피 한국도 북핵 문제,
기회를 있죠. 또 한반도가 통일되고 북의 인력과 지하장을 갖다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죠. 하지만 그 이면에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이거가 가장 대표적인 리스크 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질문을 다시 돌아가서 분명히 하도 요청해서 가진 것도 많고 많이 먹고 잘 입고 하니까 적어도 의식주 문제는 해결이 된 것 같은데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 드리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게 저만의 걱정일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외국 분들의 이제 사례를 갖다가 소개드리기 위해서 이제 외국 문헌을 갖다가 인용을 했는데요. 이분은 예일대학에서 강의하시는 중국계 교수님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캐시 포함해서 가진 건 많지만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인대죠? 저번 주에 있었던 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가요. 발표를 하면서 무려 27번인가 풍원 얘기를 갖다 하는 겁니다. 또 작년에 시진핑 주석은 그 연설을 하면서 무려 3번 이상을 거안 사위라고 하는 표현을 분명히 썼다고 하는데요. 뒤에 나옵니다. 거안 사위 뭘까요? 평안할 때 위험을 생각하라는 얘기죠. 거안 사위. 그래서 미리미리 대처하는 그런 일이 절실하다. 그래서 가진 건 많은데 왜 우리 중국 사람들은 불안해할까? 이분은 독일의 대표적인 사회학자인데 돌아가셨습니다. 이 양반이 이미 현대 사회를 리스크 사회라고 명명하신 바가 있어요. 현대 사회는 리스크 사회다. 또 이게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 거치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장 대표적인 리스크 사회의 예가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양반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예일대 교수님인데 이 경제 성장을 통해서 얻은 수익이 제대로 분배가 되고 있느냐, 상황이 개선이 되었느냐, 분명히 개선된 점도 있지만 저 플러스만 있는 게 아니다. 상황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고의 불균형 분배라든지 이런 문제를 갖다가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만의 걱정이 아니고 세계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그래서 오랫동안 제가 이 논문을 갖다가 가슴을 품고 문제가 제기를 하면 뭐합니까? 대안이 나와요. 답을 찾아야 되는 게 제 생각이라서 이유라고 생각해서 답을 찾았습니다. 성장의 이면에는 분명히 네트워크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동반되는 게 리스크죠. 마치 아이들이 크면서 성장통을 갖다가 했듯이 똑같이 우리 사회도 커가면서 저 리스크가 자연스럽게 동반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견할 수 없는 새로운 리스크가 출몰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부가 필요한 겁니다.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발전이 되고 어떠한 전에 없었던 리스크가 출몰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바람직한지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시장 이거를 리스크라고 이제 명명을 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았을 때 분명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리스크관리 인프라가 있습니다. 사회보험이라든지 다 보험 가입하시고 건강보험, 연금 다 가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건강관리도 하시고 그런데 미흡하거나 부실하다. 이제는 좀 제대로 된 리스크관리를 갖다가 실행을 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걸 통합 리스크관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조금 전문적인 얘기인데요. 길게 넓게 보는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리스크는 위협의 요인과 기회의 요인이 포함이 되어 있는 개념이고 리스크가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답은 리스크 관리다. 그래서 대한민국 리스크 사회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힘은 뭡니까? 대한민국 리스크 관리 사회로 만들어야 마땅하지 않나. 문제는 어떻게? 그래서 비전은 분명한데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where to go는 분명한데 how to go도 중요하잖아요.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전문적인 내용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저 현실을 갖다 적시를 하고 분석을 해서 어떤 중요한 리스크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에 가장 적합한 리스크관리 수단을 선택을 해서 실제 집행하고 개선하고 유지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많이들 이제 문재인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성장 비전은 지속 가능 성장이다. 그죠? 지속 가능 성장 많이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속 가능 성장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다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저한테 만약 지속 가능 성장을 정리를 내려봐야 할 것 같으면 저는 안정 속의 성장이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성장 계속하는데 이제는 불안정한 성장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과연 좋은 일 아닙니까? 지난 40년, 50년 동안 성장 1년도에 정책을 갖다가 수행을 해서 성공했는데 그 이면에 오늘 현재 많은 문제들이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게 김영사 YS 정부 때 재난이 빈번했으니까 YS의 탓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누적 때 왔었기 때문에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안정 속의 성장을 지향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소위 말하는 경제적인 효율성이 다가 아니다. 이제 자연도 보호를 하고 환경도 보존을 하고 투명한 경영을 하고 사회적 책임이 있는 경영을 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제가 경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국가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속가능 성장이라고 해서 경제적인 효율성 무시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점 기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성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거기다 플러스 길게 보았을 때 환경 보존과 자연 보호해야 마땅하다. 사회적 책임, 투명 경영을 해야 마땅하지 않다. 그래야 오래 간다. 오래 가는 게 중요하다. 그것도 가급적 같이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자 라고 하는 표현으로 저는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성장을 하되 불안정한 성장은 의미가 없다. 안정 속의 성장을 하되 문제는 안정을 어떻게 제고할 수가 있겠습니까? 입만 떠들면 됩니까? 그게 아니죠.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리스크 관리에 충실했을 때 안정을 제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전,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안정, 소프트웨어도 신경 써야죠. 그랬을 때 우리가 바라는 지속가능 성장이 가능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성장이라고 하는 틀림없는 비전, 이게 이제 비전이니까 where to go죠. 가야 될 방법은 명확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how to go는 리스크 관리가 핵심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 왜? 안정이 키워드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이런 얘기도 제가 스킵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기술적인 얘기가 되고 정사적인 리스크 관리라 이런 표현을 갖다가 쓰는데 전혀 어긋난 이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사일로입니다. 사일로. 그래서 농산물을 취급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고 생각하는데 인천항이라든지 항구야구 같은 경우는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일로, SILO거든요. 이 사일로들이 밀, 보리, 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있는데 전통적인 리스크 관리는 사일로식의 개별적인 리스크 관리였는데 이게 이제 한계가 있다. 이제는 통합적으로 전체를 보면서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다, 체계적이다, 그냥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힘이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여러 리스크를 앞서 제가 얘기를 들었지만 환경, 경제, 사회, 정치 외교, 과학기술 이런 분야들이 중요한 분야가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이 대한민국의 사회 근간을 위협하는 재난 리스크에 신경을 써야 마땅하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입장에서 건강, 재산관리, 적어도 가정관리를 해야 수신 제거가 될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얘기고요. 제가 이제 전공으로 하고 있는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수많이 많은 리스크가 있고요. 이걸 관리해주는 수단들이 또 수많이 많습니다. 그 안에는 보험도 포함이 되고 각종 파생 상품을 이용을 한 재무 리스크 관리가 들어가 있고요. 환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리스크 관리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다 생각을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는 어떨까요? 국가도 지금부터 얘기한 이 재난에 포커스를 맞춰서 더 신경 써야 마땅하지 않겠냐.
비현실이야? 뭐 이거 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아니었죠. 또 어제 지열 발전소와 포항시를 보더라면 인재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는 걸 이제 잘 알고 계시다 생각하고요. 오늘날의 재난은 천재와 인재가 결합이 되는 복합 재난의 양상을 띠고 있으니까 훨씬 더 복잡하고 대처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이게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011년에 도호쿠 데이지 일본 동북부의 쓰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지도 못했던 임계점을 갖다 오버하는 9.1 강도의 지진은 생각지도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분명히 댐도 있었고 재난 시스템이 있었으면 그걸 넘어서는 문제가 졌을 때 거기서 얘기가 끝난 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가 멜팅다운되면서 핵물질이 확산이 되는 이런 문제가 커졌고 이건 어딜까요? 보셨을 겁니다. 2016년에 런던 시내 그랜펠 타워입니다. 런던의 부촌입니다. 런던 시내 부촌에 이런 임대 아파트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물론 거 기억하시죠? 거의 100명 가까이 죽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임대 아파트니까 못 사는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바로 옆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선진국을 자체하는 영국이 런던 시내 임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고 소화시설도 없었답니다. 스프링클러도 없었답니다. 외장은 포장을 했답니다. 근데 내부는 얼마나 허술했는지 사고가 났을 때 다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고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것도 대표적인 천재와 인재가 결합된 복합재난인데요. 이건 어딜까요? 어마어마하죠? 미국의 허리케인입니다. 미국 남부의 뉴올리언스라고 하는 재즈의 도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뭐 큰 도시 중에 하나고요. 인구 한 50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마 갔다 오신 분도 있을 생각하는데 저 위에서 미시시간이 내려옵니다. 미국에서 아마 두 번째로 긴 강을 알고 있어요. 쭉 내려오면서 몇천 킬로 내려오겠죠. 내 하부에 있는 게 뉴올리언스입니다. 긴 강과 걸프 오브 멕시코 바다를 만나니까 우리가 지시간에 내렸던 델타가 형성이 되겠죠. 델타 기억나시죠? 삼각죠. 그 안에 이제 몇십만 년 동안 퇴적물이 쌓이니까 자원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펠리칸이라고 하는 새 아시죠? 펠리칸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서식하는 동네가 뉴올리언스. 왜? 먹을 게 많으니까. 조개라든지 곤충이라든지. 근데 오늘 현재 가보면 한 마리도 없답니다. 뉴올리언스를 대표하는 동물이 펠리칸입니다. 대표 동물이. 근데 지금은 한 마리도 없답니다. 왜? 석유 개발을 하면서 다 쫓아낸 겁니다. 가라고 한 게 아니라 지들이 나간 겁니다. 자연이 엉망이 된 거죠. 그래서 100년 전에 석유가 발견이 되면서 난개발을 시작합니다. 엉망을 만들어냅니다. 수십만 년 동안의 자연 친화적인 환경이 지난 100년 동안의 석유에 따른 난개발에 따라 엉망이 된 겁니다. 그때 2005년에 초대형 허리케인이 닥칩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뉴올리언스 거의 대부분의 장입니다. 네덜란드 아시죠? 네덜란드 가보신 분 있으시죠? 네덜란드는 뭡니까? 네더 수면보다 땅이 아래가 뜻입니다. 그래서 네덜랜드입니다. 목술 쓰죠. 그러니까 홍차 불려서 물 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네덜랜드가 뉴올리언스입니다. 그래서 뭐 강이 있고 바다가 있고 하니까 범람이 많이 됐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호 만들고 댐 만들고 해야죠. 그렇게 했는데 임계점을 넘어서는 초대형 허리케인이 닥치니까 당할 수 있고 5천 명 가까이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을까요? 허리케인 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대피하라고 경고를 합니다. 뭐 가기 싫어서 안 갑니까? 못 가니까 안 가지. 흑인들이 거의 대부분 죽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주는 그 미국 사회의 그 이중성, 페어한 소사이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인연을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강한 사람은 돈 없고 힘없는 성민들 수밖에 없었다. 천재와 인재가 결합이 된 가장 대표적인 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은 다릅니까? 대한민국 말도 안 되는 사고가 벌어졌죠. 그래서 뭐 AI라든지 이런 각종 첨단 기술이 조만간
상용화될 것 같은데 만약 10년 후에 뭐 이런 사고가 없어졌다고 할 것 같으면 훨씬 더 인력 구조라든지 그 재난수습에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졌을 때 이 전 근대적인 진짜 창피한 사고가 벌어지면 속수무책으로 상품 백판 무너지면 뭐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재난 리스크의 특성은 거대하다. 비정상적으로 예측 불가능하다.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막대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킬러 리스크라고 합니다. 전문적인 표현인데요. 킬러 리스크는 뭡니까? 이 킬러입니까? 이게 아니고요. 한 조직이나 사회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리스크를 말 그대로 킬러 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재난이 전 국민의 킬러 리스크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고요. 죽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고 나더라도 그냥 마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재난 리스크에 신경을 써야 마땅하지 않겠냐 하면서 뭐 재난 리스크 관리에 뭐 위기 관리 얘기 이런 얘기는 좀 기술적인 얘기는 제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허리케인 카트리나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마도 옛날 영화인데요. 그 펠리칸 브리프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 기억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기억 안 나시면 주말에 케이블 채널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왜? 학교에서는요. 제가 하긴 청년세 의인 뭐 이런 거 동원하는 이유가요. 애들이 집중을 못합니다. 참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암만 좋은 일이라도 10분 이상 집중을 안 해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뒤틀고 야단 납니다. 저도 이제 그런 세대를 키우는 그 부모님 입장인데 어떡합니까? 거기 맞춰야지. 시시때때로 이제 재밌는 그림이나 영화 얘기나 하면 이제 비주얼 시스템 세대니까 따라오는데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뉴올리언스 허리케인 카트리나하고 이 영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존 그리샴이라고 하는 변호사 출신의 소설가가 쓴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뉴올리언스 배경입니다. 여기서 나온 얘기가 아까 석유 난개발입니다. 메이저 석유 회사들이 뉴올리언스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자, 이거 큰 재앙으로 분명히 다가올 것이다. 그런 음모를 갖다가 이 지금 누구죠? 이프나 줄리아 로버츠가 그 법대를 다니는데 보고서를 씁니다. 레포트를 자기 상상에 기초해서 쓰는데 그게 거의 사실과 흡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치 현실을 알고 있듯이. 그래서 그때부터 메이저 그 석유 재벌들이 죽이려고 이제 뭐 쫓아다니고 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펠리칸 브리프예요. 펠리칸은 뉴올리언스의 상징동물. 브리프는 딴 게 아니라 대학에서 제출하는 보고서입니다. 법대 같은 경우는 판례 중심 아닙니까? 판례를 요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대에서 제출하는 레포트를 브리프라고 합니다. 소설을 보면은 이 소설에서 존 그리샴이 소설 쓴 게 1995년입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닥친 게 10년 후 2005년입니다. 이 책에서요, 존 그리샴이 분명히 씁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뉴올리언스를 엉망을 만들면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래서 마치 예견하듯이 얘기를 하거든요. 10년 후에 실제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들이닥쳐서 엉망을. 그래서 여기 사는 분들은 거의 상식적인 얘기인 모양이에요. 다음에 이 월트레이드 센터 같은 경우는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 안에 입주해 있었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모간 스탠리 아시죠? JP 모간 스탠리 3주 직원이 한 4,000명 가까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사고 났을 때 실제 사후적으로 카운트를 해보니까 행방불명, 사망 포함해서 10명 미만이었답니다. 4,000명 중에 10명 미만의 그 사상자를 갖다가 냈다고 하는 가장 성공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의 사례로서 2001년 월트레이드 센터 때 모간 스탠리를 갖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 뭘 했는데요?
훈련했어요. 미리. 그래서 월남전 참전했던 베테랑을 갖다 리스크관리 책임자로 모셔서 아주 지겨울 정도로 훈련을 했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0층 가까운 데서 일단 내려가야 됩니다. 쉽습니까? 하지만 그걸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연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몸이 움직인 거죠. 절대로 엘리베이터 타지 말아라, 계단으로 차례로 내려와라, 이런 걸 상시적으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일이 벌어졌을 때 사후적인 대응이 가능했다.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 일단 비즈니스 상시 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경고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제가 스킵을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서두에 우리 장명수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하일리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산재보험 전문가가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숫자인데요. 큰 재난급 사고 이전에 적어도 29번의 중대한 경고가 있었다. 그 전에는 미미한 300번의 징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고성의 사인이 왔을 때 우리가 미리미리 대처를 하면 큰 사고를 갖다가 예방할 수도 있다. 아니면 사고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뭐 천재지변이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 안 되죠. 보십시오. 2017년 11월에 포항에 지진이 생깁니다. 바로 옆에 한성대 있고 포항공대 있습니다. 시민들 많죠. 단층 이렇게 엇갈리는 거 아무리 상식적인 얘기인데 왜 거기다 지열발전소를 해야 됩니까? 다 10년 전이셨죠. 그 이후에 여러 번의 경고가 있었답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60번의 여진이 있었다고 하네요. 여진이 아니죠. 지진이죠. 3도 정도로 우리가 이제 뭐 거의 느끼지 못하는 지진이었으니까 무시를 한 거예요. 이 중대한 경고를 무시해서 결국 17년 12월에 우리나라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지진이 발생을 했고 한번 보십시오. 죽은 사람은 없지만 어마어마한 재산 피해를 내고 벌써 끝납니까? 이게 더 길 줄 알았는데 2년 후에 이게 인재했다고 얘기가 되고 줄소송에 걸리게 되면 거의 10조 가까운 손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를 줄이기 위해서 지열발전소를 졌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실수나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실수나 실패를 덮습니다. 창피하니까. 쪽팔리니까. 아닙니다. 제가 했던 미시간 대학 옆에요. 실패 박물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한 실험들을 통해서 성공 케이스도 있겠지만 실패 케이스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콜라는 왜 까만색이어야 합니까? 그동안 까만색 콜라를 먹었으니까 우리가 익숙한 거 아닙니까? 투명한 콜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에서 투명한 콜라를 개발했거든요. 망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인식이 콜라를 까매야 되는데 갑자기 사이다 콜라 나타나니까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why not?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갖다 여기에 갖다 놓으면서 실수나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고 하는 거죠. 그게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런 실수, 실패할 수가 있죠. 하지만 거기서 배워야 똑같은 멍청한 실수나 실패를 줄이거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리스크 관리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시스템으로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왕 사업입니다. 평안할 때 앞으로의 위험 생각과 영어로 if you fail to prepare 준비를 하지 않으면 you prepare to fail 실패할 수가 있죠. 너무너무 멋있는 얘기를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얘기입니다. if you fail to prepare, you prepare to fail. 그래서 제 책의 뒤에 아무튼 뭐 써놨는데요. 그래서 재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건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렸고 이제 우리가 액션을 취할 때가 됐다. 문제는 어떻게? 예방만큼 중요한 리스크 관리가 없죠.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아무나 사람적으로 보험 얘기하고 해봐야 보험성이 있으니까 안락이 최고죠. 예방에 집중해야 마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나지 않습니까? 사고 났을 때 모건 스탠딩급의 신속한 사고 대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훈련을 통해서 손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상을 따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반복이 돼야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실수나 실패를 통해서 성공 사례를 통해서 배워야 다이내믹한 그렇죠? 재난 리스크 관리가
성공적으로 이행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사적인, 그래서 통합 리스크 관리 필요하고 그것도 over long time,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마땅하겠다. 이런 실제인 얘기는 다 스킵을 하도록 하겠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민주평화당 우리 의원님들, 또 관계자 여러분들, 재난 리스크 관리 중요하다고 하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자, 정부가 해야 됩니다. 물론 정부가 주도를 해야죠. 하지만 정부만 가끔 한계가 있습니다. 민관이 같이 협력을 해야 합니다. 학계와 관계와 민간이 같이 협력해야 의미 있는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관이 같이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거 좀 기술적인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나눠드린 그 별도의 위임을 볼 것 같으면 PET 화재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볼 것 같으면 이 얘기인데요. 그림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vulnerable, 취약하다는 얘기죠. 아까 뉴 올리언스가 굉장히 재난에 취약하다고 하는 건 아시겠죠? 물가에 있으니까. 뭡니까? 플라딩 같은 것도 물가에 살게 되면 위험하다고 하는 사실적인 얘기 아니에요. 이 건물 자체를 이런 회의실을 쓰는 거하고 톱줄 만드는 공장을 쓰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랬을 때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나 그다음에 재산들이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뉴올리언스가 한적한 지역에 따로 있는 것과 대도시에 있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KT 사고도 진짜 말도 안 되게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통신구를 운영을 해왔고, 그 주변에 서대문구 아현동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밀집 지역이었죠. 이랬을 때 예기치 않았던 사고가 터집니다. 그러면 이게 폭발적인 손실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취약 지구에 포커스를 맞춘 리스크 관리, 다음에 노출을 줄일 수 있는 리스크 관리, 또 당연하겠지만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총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손실을 갖다 줄일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얘기가 제가 마무리됐고요. 스위스 치즈 좋아하십니까? 스위스 치즈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십니까? 와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스위스 치즈 아시죠? 네. 통과 제리에 나오는 제리가 좋아하는 치즈인데 이쁘죠? 겉으로 보면 멀쩡하게 생겼는데 문제는 뭡니까? 구멍이 뻥뻥 뚫려 있잖아요. 마치 2019년 현재 대한민국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외형 그럴싸한데 수순한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사고가 연이어 터지는 거 아니냐. 우리의 임무는 이 구멍을 갖다 메워야 되지 않냐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리스크 관리 문화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왜? 정부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일단 국민들이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실천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것도 저 같은 사람이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계속 강조를 해요. 그것도 어려서부터. 그래서 일본 어린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이제 재난 훈련을 받기 때문에 유사시에 대피하는 요령이라든지 백팩에 항상 이 물과 운동화를 가지고 다닙니다. 일단 지진이 났을 때 대피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 아니냐. 리스크 관리를 생활화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게 제 책의 맨 끝에 있는 또 하나인데요. 재난 리스크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 오늘 강연의 타이틀이죠. 일단 전 국민이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걸 이해를 하시고 정부 주도하에 재난 리스크 시스템을 갖다가 강구를 해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리스크 관리 위원회가 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크 관리를 책임지는 CRO, Chief Risk Officer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에 다 있습니다. 새로운 얘기 아닙니다. 공인기관 예외 없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리스크 관리 부서의 OK 사인을 받아야 이루어집니다. 그럼 대한민국 정부를 왜 안 합니까? 하겠죠. 어딘가 하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다음에 저 같은 사람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생활을 했을 때 다음에 재난의 국경이 없다고 하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CRO가 돼서 체계적으로 움직였을 때 재난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으로 제가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제 쓴 책이 2017년에 뭐 수학술도서로 선정이 돼서 몇 권을 가져왔는데 사실은 20권 정도 가져서 다 드리려고 했었는데 절판이 됐다. 절판이 뭐냐면 그래서 이 그림 보실 것 같은 요거만 제가 말씀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매년 1월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경제포럼 있는 걸 아시죠? 세계 경제포럼. 지난 14년 동안 매년 예외 없이 연차 보고서가 발간이 됩니다. 글로벌 리스크 레포트. 글로벌 리스크, 어떤 리스크들이 우리의 그 생활을 갖다 위협하고 있는지 그만큼 리스크 관리에 대한 그 관심이 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환경 리스크가 됐건 경제 리스크가 됐건 정치 외교 리스크, 과학기술 리스크가 됐건 그 중요성을 크기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이게 마치 은하수처럼 서로 얽혀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인지 경제 리스크가 경제 리스크는 게 아닙니다. 메르스 사태, 분명히 전염병으로 이제 발발했지만 이게 미치는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효과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죠. 따뜻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설켜 있는 문제를 갖다 직시해서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관리를 하지 않으면 개별적인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경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제 책의 표지에 그림을 갖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요. 제 발표는 일단 여기서 한마디만 좀 말씀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리스크 사회다. 우리의 임무는 리스크 관리 사회를 만드는 거다. 저는 이제 리스크 관리 전공이고 제 임무는 대한민국 리스크 관리 사회를 만드는데 뭐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뭐 저만 내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민주평화당, 우리 국회, 정부가 전 국민이 같이 합심해서 노력을 해야 그나마 50년 후에 10년 후에 리스크 관리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가 좀 마치겠고요. 짧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 박사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알찬 강연에 감사드립니다. 아까 시작 전에 공지해드린 것 같이 질의서는 이렇게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동환 목사님한테 전달을 드리고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관리라고 하는 그 특정이 맞는 법칙이기 때문에 뭔지 모르겠는데 장정숙 법칙이라도 좋을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내가 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우리말로는 하인리 법칙이 우리 할머니가 경영학자신데 방귀가 잦으면 똥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조짐이 있거든. 하인리 법칙이 뭐 우리가 안전기사가 75년대에 처음 들었습니다. 74년도에. 그때 나온 게 하인리 법칙이 그때 대왕 포럼 뭐 대형과 호텔 막 불러고 날 그때도 우리가 방대를 많이 했고 70년대 내가 일본 가서 교육을 받아서 위험지질 훈련을 우리나라 처음으로 받고 왔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위험지질 많이 했는데 오늘 리스크 관리부터 우리가 좀 옛날 생각이 나는데 우리나라가 1000번의 사고가 있습니다. 1000번의 외침 사고가 아니고 외침이 5000년 역사에 1000번이면은 5년 주기로 항상 비상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위험예비 훈련은 제일 잘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록이 없습니다. 도망가기 바쁘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말라님에 좀 드리면은 캐프너 트리고라는 미국 경영학자가 문제 해결의 방법을 4단계로 풀었어요. 그게 위험예비 훈련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4단계입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러한 프로세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로 관리가 아니라 이제는 그런 걸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국회도 들어올 때 이거 까다롭지만 종합청사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종합청사 인사혁신처 몇 년 전에 사고 났었죠? 불이 났나 뭐 도난 사고 안 났나 그 어려운 종합청사도 뚫고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런 작은 사고 하나를
좀 막았으면 좋겠다. 남대문 사고 나는데 거기다 강아지 한 마리만 키워놨어도 불이 안 났을 것 같은데 남대문 사고 나고 뭐 새로 지었지만 그 역사적인 손실은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우리가 너무 큰 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작은 주변에 남대문 사고 났을 때 낙산사도 불탔단 말이죠. 이제 그런 사고도 내가 이제 기사 자격증이 한 30개 정도 갖고 있는데 자격증이. 그래서 위험 예지하고 품질 관리하고 불량률하고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거는 우리 전 국민 특히 관리자라면 같이 좀 항상 학습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할머니 교령이 한 10가지가 있는데 저는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다른 분이 또 현재 정부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 문제는 무엇이고 리스크 관리 위원회는 어떤 위상을 가져야 하는가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나 빠뜨렸던 것 같습니다. 재난 리스크 거버넌스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개념이 있습니다. 거버넌스는 아까 이제 뭐 말씀드렸어요. 정부가 주도하되 민간이 같이 협력하는 그래서 그런 시스템 포함해서 그 정책이라든지 일단 아이디어만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처라든지 이런 조직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포괄하는 개념으로 리스크 거버넌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은 리스크 거버넌스를 고사하고 이게 서로 안 맞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책임을 안 집니다. 왜? CRO가 없기 때문에. 저는 CRO는 리스크 관리를 갖다 총괄한 책임을 적어도 총리나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먹히겠죠. 각 부처에서 얘기를 해봐야 뭐 부처 간의 이견이라든지 충돌이 있다고 될 리가 없죠.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조금 위상을 가지고 리스크 거버넌스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마땅하겠다. 또 IMF 사태 얘기라고 일본의 방주를 말씀을 하시고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적정한지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는데요. 이거 어렵네요. 저는 너무 이제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은 글쎄요, 어떤 분들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뭐 적정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일본이 과연 1997년 때 우리나라가 망한 걸 방조를 했는지 일본 이전에 미국 스스로가 그런 차원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미국에 같이 움직이는 파트너가 아닌가. 충분히 개연성은 있지만 제가 사적으로 말씀을 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미세먼지 말씀을 하신 분도 있네요. 중국의 대형 실외 공기 청정기를 설치하고 성공을 했다. 답답한 얘기인데요. 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유럽 사례를 볼 것 같으면 협력체가 있다고 하네요. 미세먼지 포함한 환경보건 협력체가 있어서 이 공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오염물질이 오가는지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보고 같이 대처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적어도 중국, 한국, 일본이 같이 이 문제를 갖다가 적어도 분석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하고 어떻게 협력을 잘할지는 모르겠어요. 갈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지역 공동체의 협력체의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실외 공기 청정기라든지 이런 테크니컬한 건 당연히 또 이제 수반이 되어야 마땅하겠죠. 그 정도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급한 볼일을 보고 오느라고 우리 장동건 박사님 며칠의 응답 시간에 함께 참석하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재난 리스크 강의를 들으면서 민주평화당이야말로 재난관리 시스템의 한 핵심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민주평화연구원 시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저조하게 참석하신 거예요. 물론 시도당 조직 개편 때문에 지금 정신 없으신 거 압니다. 그죠? 알면은 우리가 이렇게 조그만한 당,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강사분들 모셔서 이렇게 재난 리스크에 대해서 듣는다. 그러면 적어도 감방에 정책보좌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시대? 그죠? 그분 정도는 참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평화당이 아무리 조그마한 당이지만 알차고 뭔가 정책을 내놓는 대한정당이라는 거를 말로만 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뭐 강의 들으시는 분들하고는 뭐 전혀 무관하다 이럴지 모르지만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민주평화당을 사랑하니까 이 자리에 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아침 7시 반에 하는 게 참석이 저조하다 하면 시간을 바꿔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꼭 재난 리스크에 관련하는 적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이 불참한다 그러면 정책보좌관 PD 참석하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하는 일에 있어서 결과물이 없다라고 했을 수도 없고 제가 왜 또 이 말씀을 오늘은 뭐 안 드리고 싶었는데 드리냐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민주평화연구원 천정배 원장님이 심각하게 생각해서 강연을 했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10차 때 9차가 10차에 한 걸로 기억을 했는데 의원님들은 참석을 안 해놓고 왜 미세먼지에 대해서 특강을 안 하냐 그래가지고 다시 또 최고위원회에서 미세먼지 특강 듣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 식의 서로가 소통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는 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말씀드린 재산이요. 네. 재산 리스크에 대해서 하시면서 네. 내가 그 외야 보유액에 그 지금 에서 우리가 많이 부족한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IMF 때 그 일본이 그 우리가 재난을 당하도록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불출을 알고 있냐 하고 또 금을 사고는 금을 안 갖고 없고 그냥 수준만 갖고 왔거든요. 영국에서 발급한 서류를 가져왔는 그런 중요한 걸 다 빼먹고 내가 적어둔데도 읽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네. 그 미세먼지 해결책을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해결책이 됐다 분명히 적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적어드렸고 근데 그걸 피상적으로 읽으시고 또 일본은 미세먼지에 지금 바닥을 넣어서 해당이 안 되는데도 한, 중, 일 이렇게 피상적으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또 정책으로 정말 평화민주주의 대세에 내세우려면은 어떤 현상에 대한 원인과 그 대책을 명확하게 손에 쥐듯이 딱 이렇게 쥐고 대려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토론하면은 막연하게 남들 다 알고 있는 걸 그냥 또 되풀이하는 부분밖에 안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오늘 여기 와서 이 말씀 드리는 거는 마침 말씀을 하시니까 네. 문제 해결에 대한 그 이제 핵심을 짓으면은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그 소요원전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민주평화당 우리 네,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다 놓친다 이러면은요. 네. 회의할 박수기 좀 나는 굉장히 잘못했어요. 우리 평화연구원에서 선생님의 질의응답에 대한 저기를 좀 정리를 해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또 의총이 있는 관계로 오늘 장동환 교수님께서 특강 투여 내용을 제가 좀 간략하게 총평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오늘 장동환 교수님께서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함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는 핵심 전략이라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재난 리스크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와 또 재난 예방, 사후 대책, 대처, 재난 복구를 아우르는 재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확립이 필요함을 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재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가동, 재난 리스크 거버넌스의 확립, 리스크 관리 교육의 개설을 통해서 효과적이고 보다 효율적인 재난 리스크 관리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오늘 특강을 통해서 제시된 귀중한 의견들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 채워가면서 늘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른 아침부터 나오셔서 경청과 열띤 토론을 해주신 여러분, 또 장동환 교수님, 또 이번 특강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민주평화연구원의 천정배 원장님과 관계자분들, 그리고 특강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으로 오늘 민주평화연구원 제12차 초청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